시작합니다. 원탁의 기자들 만나보실까요? 알고란의 고란 기자,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0월 15일에 나온 부동산 대책. 이거는 15 이렇게 불러야 됩니까? 어떻게 불러야 돼요? 그렇게 부릅니다. 15. 1015는 또 헷갈리고 네. 15 발음을 부동산 대책. 잘해야겠네요. 예. 627, 97, 15. 이게 사실 이재명 정부 출범 넉 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어요. 특히 이번 대책을 보면서 와 이런 것까지 있다니 놀랐던 지점이 혹시 있을까요, 기자분들? 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서울시 25개 자치구 그리고 12개 더해가지고 37곳 한꺼번에 다 묶어버렸잖아요. 경기도까지. 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하고 그 경기 남부 쪽을 해가지고 이제 약간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다 보니까 누군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대서울 지도다. 새로운 서울 지도가 정부가 나타났다. 찍어준 서울이라고 규정하는 곳의 지도다라는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거주 이전의 자유, 재산권 침해 뭐 이런 헌법 소원까지 나올 정도의 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개인의 사적인 매매를 제한하는 조치인데 이거를 서울시 전역 그리고 12개 경기도시 지역까지 확대했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놀랐습니다. 이건 진짜 약간 그런 여러 가지 말한 개인 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적인 지역에다만 하던 제도였는데 다 해버리는 거죠. 저는 강연의 사실 기자. 서울은 다 묶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경기도를 이렇게 많이 묶을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14일에 이제 제가 지금 부동산 출입하니까 이제 사람들 만났을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경기 어디까지 묶을까? 분당이랑 과천 정도 묶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들 그럼 광명 틀 텐데 막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풍산효가 어디로 갈 것인가? 네, 그래서 쫙 다 묶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다 묶은 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일단 문재인 정부 때 학습 효과 아닐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왜냐면 이제 그때는 이제 문제 있는 지역에만 묶는 그러니까 소위 핀셋 규제라는 걸 했었는데 뭐 시장은 늘 풍선 효과로 반응을 했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장 예상만큼 규제가 나오면 효과가 없다라는 거를 시장도 알고 정부도 알고 그래서 좀 효과를 위해서 좀 과하게 규제를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리고 약간 현실적인 측면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방자치단체 장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 대책에서 정부가 이거를 뭐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게 법 개정 사항이라서 아직 법 개정이 안 됐어요. 연말 정도에 추진을 하면 이제 빠르면 내년부터 가능해질 것 같은데 이렇게 됐을 때 정부가 하려고 하면은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라는 조건을 충족해야지 이제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다 하려면은 서울을 다 묶어야지 경기도를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하려다 보니까 서울을 전체 다 묶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별로 놀랍지가 않습니다. 놀랍지 않다고요? 놀랍지 않아요. 왜요? 왜냐면 너무 이상한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점점 더 세지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시기에 강남 3구나 정말 그렇게 비싼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우리는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도 이 실수요자들한테만 오히려 안 좋은 대책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좀 이게 뭐 물론 정부가 이렇게 급등하는 이 부동산 가격을 잡고자 뭐 부동산 시장이 뭐 서킷 브레이커를 걸었다 뭐 이런 뭐 얘기도 하지만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이 익숙함이 오히려 주택 가격을 잡겠다는 정부의 목표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결과가 낳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댓글이 나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 이러다 우리 정말 다 죽어요라는 오징어 게임 2의 그 대사죠. 어디서 본 것 같은. 좀 그런 현상이 나면서 과연 이게 집값을 잡을까? 물론 일시적으로 거래가 이제 좀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뭐 수요가 주춤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97 대책만 하더라도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시장이 받아들였었고 이게 대출 제한 보수권성 유고 제가 뭐라 그랬나요? 97이요. 네, 627. 627이 대출 규제였고 97은 공급 정책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규제 정책 이후에는 잠깐 움츠러드는 듯 하다가
공급 정책이 나오고 올랐죠. 나니까 아 저거 안 되겠구나 하면서 다시 시장이 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로부터 한 달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온 건데 고란 기자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전반적으로.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다묶은 건 정말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이번 이게 여파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여기에 다시 이제 관심이 쏠 텐데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지역을 다 규제 지역으로 만들었다는 건 규제가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예. 이게 상대적으로 규제라는 게 이제 상대적인데 다 묶어버리니까 일단 그래서 보자면 그 아까 서킷 브레이커라는 얘기도 했는데 그게 맞는 게 일단 거래 절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당장 뭐 급하지 않으면 급매 진짜 급한 사람만 급매로 내놓을 거고 이거 뭐지 좀 지켜봐야지. 왜냐하면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조금 가격이 떨어졌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도 이거 좀 버티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섣불리 못 움직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거래는 절벽이 되고 이 상태가 한 연말까지 이어질 거라고들 이제 전문가들은 보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장기적인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좀 움츠러들게끔 하겠으나 일단 요거 하나 더 짚어보고 가볼게요. 그 서울 전역이 이제 규제 지역이 됐는데 특히 서울의 뭐 노도강 지역이라고나는 이제 강북 지역이나 이런 데는 오히려 집값이 안 오르거나 떨어진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까지 다 규제 지역으로 묶였어요. 물론 풍선 효과를 차단해야 한다라는 정책 목표가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 지역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네, 그분들 쪽에서 가장 큰 반발이 나오고 있어요. 이른바 이제 실수요자 분들이 사실 그쪽 지역을 많이 거래를 하시거든요. 대출이 6억까지 나오면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집이면 내 돈 4억 갖고 그리고 이제 6억 이제 빌려가지고 살 수 있는 요건 그런 집들이 있어서 실수요 거래가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다 막아버리니까 그분들 특히 입장에서 이제 이제 깜놀한 서민들 거죠. 입장에서 그래도 서울에 살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 서민들도 현금 다 있지 않으면 거의 살 수 없는 물론 이제 뭐 6억, 4억, 2억 이렇게 차등해서 가는 거고 조금 더 이제 낮은 가격의 주택에는 상대적으로 대출이 좀 나오기는 하겠습니다만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포인트일까요? 그럴 수밖에 없고 사실은 그 6억 한도를 유지하긴 했는데 그래도 영향을 더 크게 받을 DSR 이죠. 거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게 LTV 때문인데 70%에서 이번에 40%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6억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은 10억짜리 했을 때 이제 한 4억 정도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고란 선배 말했듯이 이제 그 DSR을 하게 되면 이제 스트레스 금리가 3%까지 붙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소득에 따라서 4억도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보니까 이제 한 자기 자본이 한 5억 있으면은 과거에 뭐 70% 정도 받았을 때 예전에 뭐 성동구 정도 살 수 있으면 네. 요즘엔 노도강도 못 사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2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 2억 대출 규제로 묶은 게 그분들은 2억을 받나 뭐 4억이 되나 6억이 되나 그러니까 상관이 사실 뭐 없어요. 25억, 30억, 40억 하는 집은 네. 그분들이 대출이 나 2억밖에 안 나서 못 사겠다 이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2억은 이제 취득세 내고 나면 끝입니다. 사실 그분들은. 맞아요. 실제로는 이게 보면은 네, 그러네. 10억에서 15억 그 사이에 몰려 있는 그 실수요자들이 뭐 그 규제상으로는 6억이 된다고 하지만 LTV로 하면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규제 지역에 묶여서 오히려 집을 못 사서 그럼 심리적으로 이게 다음은 내 차례인가 하면서 더 다른 곳을 찾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5893님이 부동산 투기와 가격 안정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최근에 부동산 투기가 정말 많았던 걸까요? 투기에 의한 다주택자에 의해서 서울 집값이 올랐던 걸까요? 진단부터 좀 해봐야 되잖아요. 다주택자에서 올랐다기보다는 오히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강화가 되면서 그 똘똘한 한 채 쪽으로 몰리면서 이른바 핵심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집값이 오른 영향이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투자와 투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이제 큰 철학적인 질문이긴 한데 근데 이제는 또 규제 지역이 되면 실거주를 또 해야 하고 또 6개월 이내 막 들어와서 살아야 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실수요자 또 실거주자 혹은 현금이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제 문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토지거래 허가구를 다 묶어버리면서 이른바 이제 갭 투자가 완전 전면 금지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제 뭐 글을 보다가 그런 관점을 봤어요. 이게 갭 투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나쁘게 보는 분들은 아니 살 집이 아닌데 전세 끼고 들어가서 하는 거 이거 갭 투자가 아니라 갭 투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비판하는 시선이 있고 그런 시선이 있죠. 또 다른 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니다. 이건 어떻게 보자면 전월세 임대 공급 사업자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렇게 갭 투자로 그렇죠. 들어가면서 누군가 집을 집을 사서 전월세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 해주는 거니까 이게 이제 공공으로 집을 공급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민간이 집을 공급해주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살 집이 필요한데 어떤 특정 지역에 거기에 집을 살 정도의 돈은 없어야 근데 거기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 그러면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살아야 되거든요. 네. 그럼 누군가는 그 집을 살지 않고 전세나 월세로 물건을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쪽에서 보자면 갭투기꾼 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 한쪽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전월세를 공급해주는 사업자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관점에서 접근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의 정부 대책에 나온 관점은 이 갭투자를 모두 갭투기꾼으로 이제 설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규제책이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그리고 뭐 이렇게 투기 수요는 좀 차단해야 한다. 거기에 이견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네. 안정화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과연 이 방법이 맞느냐, 부작용은 없을까도 이제 염려를 또 해봐야 하니까요. 그 유주택자의 수도권 전세 대출도 이제 DSR에 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러면은 갭 투자를 더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방법 중에 하나일 텐데 이것도 필요했던 조치라고 보세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지금 뭐 이제 전세 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제 규제 지역 내에서 3억 원입니다. 3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 금지하고 또 이제 규제 지역 내에서 이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전세 대출을 못 받는데 지난 대책 때도 그랬고 이 정부는 이제 전세 대출이 집값을 올리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동성, 그러니까 전세 대출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오르고 그것을 레버리지 삼아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집값을 올리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갭투자도 못하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상이 되었던 정책이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는 무주택자는 빠졌는데 아마 다음에는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DSR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향후에 계속 전세대출 관련해서는 좀 강화하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가다가는 결국에는 전세는 전세가 없어지는. 없어지지 않을까. 사실 전세라는 제도가 좀 이례적인 글로벌리하게도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는 독특한 독특한 제도잖아요. 예. 근데 이게 세입자 입장에서는 사실 좀 좋은 그럼요. 제도란 뭐 말이죠.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죠. 예,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심지어 지금 민주당 등 이제 범 여권에서는 이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을 최대 9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또 발의가 돼 있단 예.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9년 동안 집을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거래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매물을 걷어들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전세를 이제 구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그 공급이 줄어들죠. 그러면 결국에 다 월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월세로 가면 내 월급 받아갖고 그냥 다 월세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뭐 2+2 계약갱신 청구권 뭐 이런 것도 임대차 3법 다 도입이 돼서 4년 동안 맘 편히 살 수 있고 그게 9년이 되면 세입자가 참 9년 동안 맘 편히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보면 이 전세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거를 전세로 유지할까? 그러니까 사람 마음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참 전세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막 제가 어느 쪽을 편들려고 이런 건 아닌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가 전세 대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막기 전까지 그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했냐면 전세로 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집을 전세 사든지 살면. 월세를 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세에 묶어놓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장기주택 시프트 같은 걸 했을 때 10년 살고 나오면은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집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전세에 사는 게 막 바보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그 사이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인플레이션과 자산 가치 네. 상승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게 된다. 그래서 꼭 집을 사야 된다. 아니면 월세로 살면서 그런 기회를 노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분들이 갑자기 요즘 들어서 전세를 막아서 뭐 주거 사다리가 끊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부도 그런데 그 소위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어떤 게 진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정부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되게 명확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더불어민주당이 2년 전에 발간했던 재집권 전략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최근에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이게 미리 보는 부동산 정책 답안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전세 대출을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전세 비중 축소를 통해서 이제 월세 전환을 촉진하는 내용도 있고 또 뭐 민간 임대 공공화, 뭐 부동산 감독원 시설, 소셜 믹스형 개발 확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 이런 지금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들이 미리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아마 전세 비중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이제 전세가 필요한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고, 네. 그러니까 정책의 목적과 결국에는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수요층이 좀 달리 갈 수도 있겠다 염려가 들기도 해요. 김진우님이 국가 전세 제도를 만들면 됩니다. 그게 공공임대죠 뭐. 그 공공임대인데 과연 그 공공임대만으로 그 수많은 전월세 수요를 채울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민간과 함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건데 결국엔 앞에서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현금 부자들 입장에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정책이 될 테고 3153님 온갖 규제에도 오르면 거품이 아닌 거 아닐까요? 거품이 아닌 거 아닐까요라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듯이 다주택자가 집을 한 채 더 사서 오르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들에 의해서 최근에 부동산 시장은 똘똘한 한 채로 계속해서 올랐다. 이런 진단들이 또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거고요. 전세 종말까지도 이야기를 했고 그것도 한번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지난 2월에 3프로 TV 나와서 했던 이야기가 다시 한번 그 재조명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됐다. 가급적 안 건드릴 것이다. 잦은 대책은 효과 없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였는데 4개월 사이에 세 번째 부동산 정책이 나왔습니다. 취임 100일 간담회 때는 완전 다른 얘기를 하셨던데 계속 대책을 내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셨죠. 네, 주머니 속에 많은 대책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그러게요. 상황에 따라서 또 정책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세금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후보 시절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지는 않겠다라고 했는데 뭐 보유세 이야기는 조금씩 나오고 이번에는 그게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할 뭔가 거다라는 거죠. 검토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는 풍겼습니다. 일단 뭐 방향성 정도는 제시한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보유세를 높여서 좀 부담을 비싼 집 갖고 있는 부담을 넣고 또 퇴로를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양도세 부분 이제 조정하는 식의 이제 방향성이 나온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세제 개편안은 7월 말에 발표하거든요 주로. 네. 다음 해 거. 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연구 용역도 좋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친 여파에 대해서 스터디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아마 다 내년 한 6월 정도쯤에 세제 개편안이 나오지 않을까. 지방선거 끝나고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이제 보유세 올리는 거는 조세 저항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래서 지방선거 끝나고 나온다라는. 그러면 그게 효과를 낼까를 봐야 하는데 지금 일단은 6월에 나온 대출 규제, 9월에 나온 공급 그리고 이제 10월에 나온 또 한 번의 규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카드들을 다 꺼내 들었으면 집값이 잡혀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제 거래라는 시가 마른 다음에 부동산이라는 게 한 1000가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그게 한두 문제예요. 개만 거래가 되면 그게 또 기준점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가격이 과연 잡힐 것인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은 아직인데, 그러니까 규제 지역,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랑 투기과열지구는 16일부터 이제 발효가 됐어요. 근데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 같은 거는 5일의 공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20일까지는 맞아요. 가능하거든요, 거래가. 그래서 갭 투자가 20일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시장에서는 5일장 열렸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갭 투자가 막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래서 아직 시장이 방향성을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어느 한 구에서 규제 발표하고 나서 그날 바로 이제 부동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5천만 원 떨어진 금매 있는데 살래?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좀 보겠다. 매수자가 이렇게 하니까 어제는 또 갑자기 갭 투자 가능한 매물이 1억 5천 올랐다라고 하면서 또 그렇게 제안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갭 투자니까 네, 그래서 하루 지금 사이에 마감 임박이네. 정책이 올라간다. 생각보다 되게 강하게 나왔고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각각의 정책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 실수요자, 뭐 정책 당국자조차 지금 잘 예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은 토어제가 됐기 때문에 거래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강남 3구라든지 용산 같은 경우에도 토어제 이후에 거래량이 줄었고 그리고 대출을 줄였기 때문에 상승폭도 줄어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단기적인 효과라는 건데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노무라랑 시티에서도 이제 보고서를 냈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도 이제 구조적인 요인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지적을 했는데 뭐 말씀하셨다시피 공급 부족 같은 경우에는 28년 정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제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도 이제 수도권에서의 계속 수요가 늘어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뭔가 부동산 대책은 과거에도 그랬고 자꾸 뭔가 시장을 쫓아다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은 계속되고 있고 다주택자 규제 때문에 똘똘한 한 채로 인해서 또 서울 수요는 계속 몰리고 있고 서울에 대한 공급은 제한되고 있고 안 되니까 대출도 규제하고 허가구역 막 규제 지역 묶으면서 막아내고 있는데, 이 참 앞에서도 우리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라는 그 오징어 게임에서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과거에도 이 규제가 없어서 시장을 못 잡았던 거는 아닌데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된다라고 보세요, 마지막으로? 정책 입안자들도 참 딜레마일 것 같은 게 이게 가격이라는 게 공급과 이제 수요로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수요가 몰리니까 가격이 오르는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든 틀어 막으려고 지금 수요를 틀어 막은 정책이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공급이 늘어날 거냐? 근데 이 정책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그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조합 이런 공급이 늘어나려면 이런 사람들 속도를 내야 되고 빨리 재건축 해야 재개발 된단 빨리 말이죠. 해야 공급이 늘어나는 건데. 근데 이번 규제로 인해서 뭐 서울 전역이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단지 그 조합원들 주택을 매도할 수 없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뭐팔 수는 있는데 현금 정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재건축 재개발도 계속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근데 원래 이렇게 좀 재개발 재건축이 허용이 되면은 이게 수요가 꼼틀하면서 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르는 현상이 나오는데 네. 이제 정책 당국자들 입장에서는 내 정권 때는 가격이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인드가 또 있으니까 네. 공급 정책도 쉽사리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뭐 이 좁은 땅덩어리에 무기한으로 이제 새로운 이 아파트를 지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 그 사이에 이 절충점을 찾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지금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도 뜨겁게 또 KBS 콩에서도 그렇고 토론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5912님이 갭 투자 그렇게 나쁜 것이라면 돈을 빌려서 주식하는 것이나 사업하는 거 모두 나쁜 것 아닌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게 생산적인 것으로 뭐 제조도 그렇고 생산적인 것으로 쓰인다면은 좋겠습니다만 또 부동산은 뭔가 생산, 부가가치 이런 게 또 창출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죠. 그리고 김현성님 내 집 없는 전세 세입자들만 힘들 텐데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0367님은 투자와 투기는 철학 문제가 아닙니다. 집은 투자도 투기도 아닌 거주 목적으로만 가도록 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또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부동산 시장 또 흐름이 또 며칠 뒤에 뭐 계속해서 나오겠죠. 저희도 계속해서 또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경제사